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이제 정말 연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31일인데, 자, 이 책 미루기 천재들처럼 연말 결산도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이가 없는데요. 시간을 좀 보자면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정말 답도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편집을 해서 2025년도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말 결산은 제가 2025년도에 봤던 영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화관에 간 것도 그리고 OTT로 본 것도 포함을 합니다. 한번 제가 세봤더니 왓챠피디아 중심으로요. 한 106편 정도 영화를 봤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많이 봐서 좀 놀랐는데요. 봤던 영화들 중에서 보고 또 본 영화들도 있어서 중복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6편 정도를 봤고 그중에 간추려서 20개의 후보군을 뽑았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보실게요. 그 후보군은 바로 벌집의 정령, 브루탈리스트, 플로우, 시너스, 죄인들, 걸어도 이사, 사운드 오브 폴링, 그저 사고였을 뿐, 광야시대, 힌드의 목소리,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국보, 가위손, 샤이닝, 험앤시, 여행과 나날, 바늘을 든 소녀, 어쩔 수가 없다, 달팽이의 회고록,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후보군이 굉장히 쟁쟁합니다. 우선 제가 다 마음에 드는 것만 간추려 왔는데 사실 광야시대나 힌드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개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제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극장에 가서 봤지만 재개봉작도 많고요. OTT로 이제 와서 봤는데 너무 좋았던 영화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쟁쟁한 후보들을 뚫고 딱 10편 준비해 봤는데요. 참고로 이 우위가 없고요. 그냥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화 10편만 뽑아서 순서대로 그냥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뽑은 2025년도 연말결산 추천작 바로 첫 번째는 두두두두두 브루탈리스트입니다. 네, 브루탈리스트는 제가 약 1시간가량 정도 말아본 적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브루탈리스트에 대해서 토파보고 싶은 분은 여긴가 링크 덜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브루탈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자면 제97회 아카데미에서 남우주연상, 음악상, 촬영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배경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간신히 미국으로 온 유대인인 라즐로 토스가 주인공인데요. 라즐로 토스는 이민자의 현실과 전쟁 트라우마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지만 그의 건축 설계에 대한 천재성은 아직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돈 많은 사업가인 해리슨이 라즐로에게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맡기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라즐로의 낭중지추 같은 예술성이 발현됩니다. 특히 빛의 활용이나 건축 자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성, 예술과 자본주의, 이민자와 자국민, 허영과 진심,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건축 설계를 한 것처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영화의 완성도를 극강으로 높인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브루탈리스트는 상영 길이가 길기로 유명하죠. 한 3시간 35분 정도인데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인터미션을 중심으로 영화 내용이 변합니다. 그래서 1부, 인터미션 2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민자의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1부는 라즐로가 주인공이고 나름 그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면 인터미션이 지나고 2부로 갔을 때는 라즐로의 아내인 에르제베 토스가 등장하면서 변곡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상승세로만 갈 것 같던 이민자의 인생의 앞날을 은유하듯이 기차 사고가 나고 공사는 멈췄으며 자국민, 여기선 미국인이겠죠. 미국인의 허영이 이민자를 찌르는 순간 라즐로는 무너집니다. 이것을 감싸주는 것은 엔딩인데요. 이 엔딩은 결국 남은 것은 견고한 예술의 표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강한 여운으로 마무리 짓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한몫을 하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쇳소리가 나고 생활 소음인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일제히 들리다가 어느 순간 악기가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고조되는 음악이 아직까지도 귓속을 맴도는 강렬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브루탈리스트에 대한 저의 한 줄평은 시간이 지나도 경광 콘크리트처럼 예술도 그러하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을 드렸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영화는 바로 플로우입니다. 플로우는 정말 제가 이번 연도에 3-4번은 본 것 같습니다. 이 극장에서만 2번을 보고 OTT로는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이 주인장의 취향을 딱 끄집어냈다가 이 못을 박아서 여기 플로우 이렇게 못을 박은 다음에 다시 착 감긴 그런 영화인데요. 플로우도 한번 말아본 작품이어서 요거 링크 참고해 주시고, 일단 이 세계관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파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냥 동물들과 아주 키 큰 나무들이 질비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인간이 없었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인간이 남기고 간 피조물들 혹은 버리고 간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고양이 동상, 집 유리구슬, 각종 병, 배 이런 것들이 이 홍수가 나면서 둥둥 떠다니게 돼요. 그리고 이 홍수라는 것은 시련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 안에서는 동물들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그 끼익 아니면 냥 이런 소리로만 연출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 집사로서 플로우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란 것은 이 고양이의 특성을 정말 잘 잡아냈다. 빛이 반짝이는 거 착착착 잡으려고 하는 거, 위에 있는 거 떨어뜨린 거, 그루밍하는 거, 수염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리고 수영을 할 때 귀가 이렇게 접혀지는 것도 정말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양이 집사여서 그렇지 만약에 강아지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만큼 찝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현실적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세계관에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검은 고양이입니다. 이 검은 고양이는 인간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집에 살고 있고 그 침대 위에서 마치 그 집사를 기다리는 듯하게 보이는데 인간을 기다릴 수도 없게 만든 홍수 때문에 어린 고양이가 모험을 떠납니다. 이 고양이는 골든 리트리버, 카피바라, 여우 원숭이, 뱀잡이, 수리 등의 여러 동물들과 한 배 위에서 생존해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라이프 오브 파이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 홍수가 들이닥친다는 것을 봤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화인 대홍수가 떠올리기도 하네요.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물이 차올라서 떠올랐다고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저는 고양이가 성장한다고 봤습니다. 이게 멘탈적으로도 그렇지만 피지컬적으로도 커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영화를 여러 번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러닝 타임이 지날수록 고양이의 덩치가 조금씩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고양이, 그러니까 약간 캣초딩 같은 느낌이었다면 후반부에는 일련의 시련을 겪으면서 좀 더 능숙한 고양이, 그러니까 좀 어른 고양이로 탈바꿈한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플로우는 어린 고양이의 성장기로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무질서함에 생존하려면 필히 연대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쿠키 영상에서 비춰지는 것으로 자연에서는 그 누구도 우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든 동물들이 똑같이 혼돈에 있다는 것을, 그 속에서 화합이 생존에 오히려 적합하다는 그 주제를 귀여운 동물들로 잘 표현해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럼 플로우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자연에서 피어난 연대의 이야기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10잔 원샷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화인데요. 세 번째 영화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은 제가 광주극장에서 본 마지막 영화입니다. 광주에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광주에 있을 적에는 광주극장을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영화로 광주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은 인도 뭄바이가 배경입니다. 뭄바이는 정말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높은 인구수에도 있겠지만 인도 청년들의 기회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일거리가 많고 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라
조금이라도 있는 뭄바이로 모두가 향합니다. 그래서 근교에서도 오고 먼 지방에서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뭄바이는 박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도 사람도 돈도 너무너무 빽빽해서 쉽게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답답함을 일명 뭄바이 정신으로 해탈의 느낌으로 웃어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뭄바이에서 간호사 일을 하는 프라바와 그녀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룸메이트기도 한 아누, 그리고 그 병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파르바티, 이 세 여자가 일종의 연대를 이루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엔딩을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인물들 각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것을 말하기에는 아직 연말정산 추천작이니까 세세하게 풀지 못하겠지만 간단하게만 보자면 아누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 이 아누는 인도 청년들의 표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인도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연애를 하고 지내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싶지만 아직 그런 사회 풍조가 아니기 때문에 숨기면서 연애를 하고, 애인과 둘만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공원 윽슥한 데 가가지고 애정행각도 하는, 그리고 애인과 주고받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우리와도 비슷한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이를 더하는 것이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인데요. 왜냐면 그가 파키스탄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악연이 많이 되었죠. 이번 연도에는 막 전쟁을 하겠다면서 서로 사이가 정말 극단으로 치닫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들은 차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우선 종교 갈등이 있죠. 힌두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결혼의 문제, 문화 차이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아누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누와 남자친구는 사랑의 결실을 맺으면서 인도 청년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토파보기는 제가 말아본 적이 있어서 여기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으로 마무리 짓자면 어둠이 있기에 모여주는 빛의 존재가 아름다운 까닭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했습니다. 쭉쭉 가봅니다. 쭉쭉 가서 네 번째 영화는 바로 달팽이의 회고록입니다. 달팽이의 회고록은 일단 촬영 느낌의 애니메이션인데 어린이를 타겟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은 아닌 약간 코렐라인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영화입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달팽이로 자신을 표현하는 실비아의 회고록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1인칭의 시점에서 잘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보자면 실비아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길버트와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면서 귀여운 한때로 시작합니다. 이 둘은 읽는 책의 주제도 엄청 다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친화력도 달라요. 그러나 아빠가 죽고 둘은 아동 보호국에 가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실비아의 입장에서 풀기 때문에 길버트의 생활은 약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나 그의 생활이 끔찍한 것은 맞습니다. 사과를 숭배하는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서 사과 농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이상한 교리를 자꾸 강요하고 불을 좋아하고 굉장히 활기찬 길버트를 억압합니다. 그럼에도 길버트는 실비아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언젠가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지만 그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전해 들은 실비아는 좌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 속에서 편재하는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실비아 또한 죽음으로 내몰게 되지만 달팽이는 전진만 하지 뒤를 보지 않는다는 그녀의 삶의 가장 큰 조력자인 핑키의 격려로 그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자신의 꿈을 서투르게나마 이룹니다. 그 과정에서 앞날의 희망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굉장히 마법적으로 마무리 짓는데요. 그래서 달팽이의 회고록은 실비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련의 사건을 그녀의 관점에서 같이 겪어내면서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하지만 모든 것을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그러니 뒤로 가지 않는다는 용기가 잘 보여주는 훌륭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런 달팽이의 회고록에 대한 한 줄 평은 죽음이 편지한 인생에서 괴로울 수 있지만 느릿느릿 앞만 보는 달팽이처럼 그저 그렇게 마법을 믿으며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이제 딱 중간에 다다랐는데요. 5번째 영화는 시너스 죄인들입니다. 시너스 죄인들은 제가 돌비 극장에서 처음 봤는데 최고였습니다. 이 돈이 안 아까웠어요. 사실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막 돈을 아끼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아무런 정보 없이 영화를 보는 걸 선호하잖아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포 영화겠거니 하면서 보러 갔는데 이 음악이 정말 미쳤더라고요. 시너스는 음악을 중심으로 장르의 변환이 있는 영화입니다. 처음에 흑인들이 그들만의 낙원 같은 술집을 창업하려는 영화로 시작했다가 특정 부분이 지나면 약간 크리처물? 뱀파이어물? 좀비물? 같이 변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거 공포 영화네. 이렇게 변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의 구조를 좀 따져보자면 오프닝 1부, 음악 장면 2부, 에필로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부와 2부를 아주 맛있게 잇는 그 음악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프닝은 관객들에게 향후 일어난 일을 빠른 인서트, 이렇게 빠른 인서트를 통해서 깜짝 놀래켜주듯이 보여주고 판을 벌리는 1부를 지나서 판을 제대로 벌려버린 음악 장면을 뒤로 한 채 그것을 보고 따라온 악의 존재들이 한판 제대로 신명나게 부리는 2부와 유의미한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에필로그, 그리고 주인공 혼자서 기타를 치는 모습의 쿠키 영상까지 완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너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음악 장면을 말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데요. 주인공인 세미는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아빠는 이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이 악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아빠의 말을 들으면 아들이 아니죠. 세미는 쌍둥이 형제인 스모크와 스택과 함께 술집으로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할 때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보는데요. 세미의 기타 연주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하나 둘 발을 이렇게 구르고 박자를 맞춰 나가고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이때 브루스에 대해서 이 약간 스승 전설과 같은 사람이 세미에게 말해준 게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고 그 순간 세미만이 또렷하게 보이고 주변은 블러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사이로 미래의 영혼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일렉 기타를 치는 사람, 힙합을 추는 사람, 하우스를 추는 사람, 막 랩을 하는 사람, 발레를 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온 듯한 사람들, 중국에서 경극을 하는 사람, 그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등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프닝에 알려줬던 그런 신화의 나레이션이 한 번 더 들리게 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 영혼이 통하고 얼이 통하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의 열정이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이게 어둠이 쏟아진 늦은 밤이거든요. 그럼 더욱더 매혹적이게 가장 밝게 타오른 맛있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함의하는 바는 좀 큽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가 가지는 힘은 물론이거니와 음악을 파고 몰입하고 몰입했을 때 어디까지 이어지고 어디까지 뿌리가 내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의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등장시킴으로써 또 자연스럽게 현대 장르의 음악을 더해 레이어드를 줌으로써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설득이 됩니다. 과거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의 경극을 하는 사람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동시에 등장을 하면서 전통
전통 음악의 경계를 허물기도 합니다.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것이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한국이면 한국 이렇게 경계선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통 음악에 세미의 허밍, 이렇게 하는 허밍이 더해지고 현대 음악의 레이어드와 함께 자연스러운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전통 음악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고, 그래서 이러한 시도로 음악이 가지는 예술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영화는 이러한 노력으로 자칫 남잡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장면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미가 있는 술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당시 차별받는 흑인들과 동양인들입니다. 주류인 백인들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인들은 그 매혹적인 불길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파격적인 2부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음악 장면이 어색하고 이상했다면 이 영화는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저처럼 와 미친 못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에필로그까지 쭉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환상적인 음악 장면을 꼭 맛봤으면 좋겠는 시너스 죄인들에 대한 한 줄 평은 I Lie to You That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기세를 보라. 6번째 영화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이신 바로 이 박찬욱 감독님의 최신작인데요. 제가 이것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며칠 일찍 봤는데 그때 박찬욱 감독님의 코멘트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랙 코미디 장르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몇 곡지가 있는데 그런 것쯤은 사실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만수가 살인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도저히 중상층으로 안 보이는 그 재력이 있는데 왜 중상층으로 설정을 했는지, 퇴직금을 저렇게 빨리 쓰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어쩔 수가 없다는 그 도끼 있잖아요. X라는 원작 소설이 있고 그게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묻어난 설정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것들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핵심적으로 다 있다는 그런 느낌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저 설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어그러진다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가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산업과 노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수는 정리해고를 당했죠. 그곳에서 굉장히 오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경영진들이 변하니까 쓸모없는 인력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버려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 없어졌을까요?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AI로 인해서 인력 감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싼 돈 주고 1등 오류가 되는 휴먼을 쓰기보다는 보다 싸고 오류도 덜하고 말을 잘 듣는 AI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수는 블루칼라 계급으로 당장 대체가 되어서 실업자가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다 보면 만수와 같은 블루칼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요즘 취업 시장을 생각해 보면 다 경력직 신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신입들이 했었어야 할 업무들을 더 빠르고 값싸고 퀄리티 높은 AI들이 대체하고 있고 AI가 할 수 없는 그 대리급 이상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곳에 쓸만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딜레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경력이지만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입으로 채용이 된다는 그 좀 어이없는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산업 구조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도 만수와 괴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수의 실직은 정년 퇴직을 한 중장년부터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들까지 한번 산업 구조, 취업 시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만수가 몸을 담궜던 산업이 제지라는 것도 인상 깊습니다. 종이의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디지털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종이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그
그나마 아직까지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있는 일본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물고 있는 산업에 못해도 관리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만수의 스펙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만수를 고용하면 돈이 많이 들 거니까요. 그러면 만수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의 성실성이라면 다른 일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원예를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여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지 회사만 노립니다. 이미 그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관성으로 끌리는 것인지 아니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영화를 좀 쭉 보다 보면 빛을 다루는 연출이 나오는데 빛을 보면 어느 정도 둘 다 만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만수가 취업에 성공해서 공장에서 다시 일을 할 때 이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그 종이 통통통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공장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온 그 자리도 영원하지 않고 사실 만수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도태되어 빠르게 사라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더 자세한 리뷰는 이제 제가 또 말아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엔딩에 이르러서 씁쓸한 뒷맛이 일품인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한 줄 평은 착할수록 뒤틀리는 신선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자, 이어서 7번째 영화는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2025년 감히 제가 뽑는 최고의 엔딩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보고 미친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개봉을 하였을 때도 보았는데 이게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마지막 장면에서의 그 소름이 미쳐버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숨겨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수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수감은 감독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자파르 파나이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벽을 등지고 서 있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요 코 사이로 비춰지는 빛을 통해서 신문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시각이 차단이 되니까 청각이 예민해져서 모든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사고였을 뿐에서는 제가 앞에서 숨겨진 이야기로 말했듯이 과거 플래시백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장면을 볼 수 없으나 이 장면은 다른 이란 영화인 신성한 나무의 씨앗에서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파르 파나이 감독이 묘사했던 것과 굉장히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란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를 현 시대의 이란 감독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토파둔 거는 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인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저 사고였을 뿐의 오프닝을 보자면 어두운 밤에 운전하고 있는 에크발과 그 차에 타고 있는 에크발의 아내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에크발이 걔를 치고 결국엔 걔가 죽으면서 분위기가 다운되고 어쩌면 이 영화의 주제가 드러날 수 있는 말을 에크발이 하게 되는데 딸이 막 아빠한테 걔를 치었냐고 원망하거든요. 그러자 에크발은 어쩔 수가 없는 그저 사고였을 뿐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이 개의 시퀀스는 드러내고 봐도 영화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연결돼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화 초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걔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에크발이 아닌 바이드 차 앞에 등장합니다. 이때도 걔는 위험하게 그 차도를 건너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관객은 앞에서 이 걔가 한번 죽은 거를 봤기 때문에 이 불안한 겁니다. 아, 저 걔가 또 죽지 않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이는 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드는 에크발과는 다르게 걔를 걱정한 듯이 보고 여기에서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인간성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에크발로 표상되는 가해자들은 자신이 행했던 고문을 당국이 시켜서 한 어쩔 수가 없는 일, 그저 사고인 일로 치부하고 혹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만 바이드로 표상되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폭력으로부터의 잔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증오와 트라우마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성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 폭력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연출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엔딩을 이르러서 들려오는 그
삐그덕 삐그덕 이 소리를 처음에는 바히드의 트라우마적인,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공포나 폭력 이런 걸로 해석을 좀 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일상의 소음이라던가 혹은 줄어드는 의족의 소리를 봤을 때 사실은 이 폭력의 굴레를 멈추고 싶고 더 이상 하지 말자는 희망을 좀 품게 만드는 엔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저 사고였을 뿐에 대한 한 줄 평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악몽이 이제는 사라져 회복되기를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10잔 원샷입니다. 자, 8번째 영화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입니다. 야,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도 그저 사고였을 뿐하고 같은 날에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살면서 PTA의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인데 심지어 그게 재밌어. 의미도 있어. 정말 감동 그 자체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 그 흥행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슬펐는데요. 왜 이런 영화가 흥행을 못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계속 싸워 나가는 인물은 주인공인 밥 퍼거슨입니다. 밥은 실패한 혁명가입니다. 프렌치 75 소속으로 극단적인 무장 테러 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자유를 위해서 막 테러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난 퍼비디아와 연인 관계를 맺고 그녀가 아이를 갖고, 그 과정에서 퍼비디아가 또 그 경찰에게 잡혀가고 프렌치 75가 박살이 납니다. 그럼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쳐야겠죠. 그래서 도망쳐서 운둔해서 이렇게 16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미친 백일 우월주의자 한 명이 윌라 딸을 없애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6년 만에 전투를 치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웃겨요. 16년이 지났으니까 그 아저씨가 훈련 받았던 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고 점프하고 이런 파쿠르 씬이 있는데 거기서 다 뒤처집니다. 다 뒤처지고 이 아저씨가 이제 약간 무너졌기 때문에 술과 마약에 찌들은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더욱더 허약한 아저씨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밥은 이민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험을 헤쳐나가고 딸을 찾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고군분투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감독은 이민자 문제, 차별 문제, 인종 문제, 그리고 역설적인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현재 미국을 까기도 합니다. 사실은 모두 까기 인형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에도 까고요. 그 생각 없이 테러를 자행하는 그런 쾌락주의적인 애도 까고요. 실패한 혁명가인 밥 퍼거슨도 까고요. 그 밑에 이렇게 좀 있는 잔장들 뭐 다 깝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까서 행복하다, 하하, 기쁘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주제의식도 같이 겸비해 있으니까 훌륭한 영화가 되는 거겠죠. 이 주제의식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전설로 남을 카체이싱 장면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실 이 따지고 보면 기존 카체이싱의 장점을 모두 다 내다버린 그런 장면인데요. 카체이싱이라고 하면 막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뿌앙 하면서 그 속도감을 보여주고 빠른 전개가 이 카체이싱의 장점인데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 카체이싱 의 장점은 다 갖다 버린 채 정말 굽이지고 정말 굽이진 도로에서 차 3대가 나란히 달립니다. 그러니까 속도감 없죠. 엎치락뒤치락 긴장감 없습니다. 추월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쫄깃쫄깃한 이유는 이때까지 영화가 끌고 왔던 그 긴장감이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극대와 극소 부분에서 보이는 시야각 차이에서 오는 스릴이 한몫합니다. 이 극대가 되면 다 보일 것 같지만 너무 아래 있는 건 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극소가 되면 또 너무 높이 있는 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들이 볼 수 있는 이 시야각은 얘네들의 레벨이 비슷할 때예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주인공이 되는 윌라의 결단이 앞에서 모두 깠던 것에 대한 종지부를 딱 찍은 것 같아서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의 카체이싱이 있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한 줄 평은 소속되고 싶은 사람과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10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이 보여요. 자, 9번째 영화는 바로 국보입니다. 자, 국보 때문에 흥분한 사람 손들어. 국보 때문에 쇼츠 시작한 사람 손 번쩍 들어. 예술의 극치를 보고 못 일어난 사람 더 들어. 네, 다 접니다.
국보는 제가 봤던 올해 영화 중에 가장 아름답고 몰입이 잘 된 영화입니다. 가부키극이라는 일본의 전통 예술의 극으로 치닫는 두 인물의 인생사가 정말 아름답고 경이로울 지경이었는데요. 여기서 또 막 1시간 떠들고 싶은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약간 각설을 하고, 이것도 제가 1시간 가량 토파보기 한 영상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국보가 왜 좋냐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얘도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2시간 55분 정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아름다운 미장센과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전혀 시간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되는 배우 2명이 나오는데 2명은 닮은 듯 절대 닮지 않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질투하는 부분도 있고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쳐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둘 다 이제 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 재능과 피의 영역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것 자체가 좀 역설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역설을 정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인물상을 통해서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삶을 보자 하면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쭉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예술인의 삶을 한번 쫙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그 패왕별이하고 많이 비교를 하던데 사실 패왕별이를 보지 않았으나 약간 쇼츠 넘기다가 그 패왕별이의 명장면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화대혁명 시기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때 경극도 같이 무너진 것 같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 국보에서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아요. 이 영화를 보면 연도를 계속 표현을 해주거든요. 이 연도별로 사실 일본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났겠죠.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영화는 다루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배제한 것 같아요. 비슷한 예로 그 벌새 있잖아요. 얘도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그 소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데 국보에서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망하는 예술, 가부키극에 대해서만 끝까지 파는 그런 예술인들의 삶에 초점을 더 맞춘 것 같아서 저는 사실 패왕별이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얘를 보고 국보도 봐보면서 누가 더 좋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에 대한 한 줄 평으로 마무리 짓자면 저 두꺼운 화장 뒤에 피땀 눈물로 빚어낸 역설의 예술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10잔 원샷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영화는 여행과 나날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사실 조금 비하인드를 풀자면 제가 부국제 때 오랜만에 이제 가가지고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행과 나날을 보고 드르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볼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루한 영화를 잘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도 오랜만에 이 심은경 배우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여행과 나날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했죠. 여행과 나날은 일단 비율이 조금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감을 주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답답함도 느끼게 되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보자면 제가 토파보기 영상에서도 나눴는데 여름 영화, 겨울 영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일 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여름 영화는 그 극 중에 극이 되는 액자식 구조 안에 있는 영화입니다. 심은경 배우가 연기하는 이라는 사람은 그 각본가로 나오는데 이 각본으로 탄생한 영화가 여름 영화거든요. 이 여름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코멘터리 Q&A를 하는데 이를 본 학생들이 여행 영화니까 굉장히 좀 밝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어두워서 놀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바로 이 감독에게 넘어가서 Q&A가 잘 맞춰지게 되지만 이는 자기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이 죽고 이 배우가 굉장히 정적으로 연기를 하지만 심리적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 생활을 하고 있고 혼자 방황에 남겨져서 이 처음에 각본을 쓸 때 그 웃음, 미소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 겨울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영화, 겨울 영화 그리고 이것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으로 남겨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이 이의 방, 이 중심에 있는 것을 좀 말하고 싶은데 이 이의 방에 있을 때 제가 좀 눈여겨서 본 것은 나레이션입니다. 이가 나레이션을 통해서 자신 생각하는 바를 들려주는데요. 말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게 되고
갖춰지게 된다. 나는 멀리 떨어져서 보고 싶으나 그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근데 이때 영화가 보여주는 장면은 그 비율이 정사각형이라 그랬잖아요. 그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심은경 배우의 어두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 배우가 말 안에 갇혔다라는 느낌을 시각적으로도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나가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나가겠다는 거겠죠. 창문을 열고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를 받은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는데 여기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답답한 권태감 같은 것을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당연하게 좀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난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여름 영화와 겨울 영화를 잇는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이 영화가 만약에 잘 굴러갔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을 해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줄 평으로 마무리 짓자면 비일상에서 일상으로 이야기에서 각본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작가의 일상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2025년 연말 결산을 해봤습니다. 벌써 영화 한 잔 채널에서 두 번째 연말 결산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위주로 고르다 보니까 하나, 두 개 빼고는 네, 리뷰를 다 해서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처음에 리스트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2025년도에 좋은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서 뜻깊은 것 같네요. 제가 처음으로 부국제도 가보고 사는 곳이 달라져서 다양한 독립영화관들도 다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화라는 것에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도는 정말 안온하게 지내고 싶었으나 만만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이사도 했고 신경 쓸 일도 굉장히 많았고 처음으로 일본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극강의 피거든요. 이런 극강의 피를 가진 성향이 이 채널을 이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다니 이게 좀 자랑은 아니고요. 스스로에게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채널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확립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머리를 이렇게 좀 잘 굴려야 될 텐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이 채널을 만든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영화를 만나면 같이 떠들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제 리뷰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의 감상이 혹은 리뷰가 여러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에 연말 결산을 올릴 것 같은데 새해에 올리면 어떡하죠? 그래도 마지막 날에 맞춰서 올려서 면목은 없지만 2025년도 잘 마무리 되셨기를, 그리고 이제 오는 2026년도에는 정말 안온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